안녕하세요. 2023년 고졸학력 검정고시 수학의 안준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2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역시 문제 잘 풀어보셨죠? 저랑 집중해서 어떤 내용들이 또 중요한 내용들인지 확인해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늘 그렇듯이 이제 다항식의 어떤 연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a 플러스 2b의 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니까요. 자,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중에서 부호 실수 잘 하시는 분들은 대입하실 때 항상 괄호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실수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괄호가 있다. 2배의 b에도 마찬가지죠. x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런 경우는 뭐 크게 실수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에 뒤에 거 연산할 때 부호 실수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자, 그러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괄호로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실수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전개하면 2x의 제곱 나오고요. 2x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제가 바로 이렇게 연산할게요. 자, x 상수항은 2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2. 자,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답 찾아보시게 되면 자, 이 녀석은 3번 4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빠르게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자, 이 녀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에서 주요한 문제는 뭐였었냐면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정해지지 않은 어떤 문자의 값이 누구냐. 자, 이럴 때 쓸 수 있었던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는 수치대입법, 또 하나는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은 적당한 수를 대입해 줌으로써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계수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좌변과 우변을 똑같은 차수의 똑같은 미지수의 식으로 전개를 해놓고 나서 동류항끼리 계수가 서로 같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 기억하시죠? 자, 지금의 경우는 어떤 방법을 쓰셔도 좋아요. 왜냐? 얘가 x-2의 제곱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제가 첫 번째 수치대입법을 이용한다. 자, x에다 2를 대입해주면 좌변은 0이 되겠죠. 자, 우변은 2를 대입하시면 4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우변에 마이너스 4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항해 주시게 되면 a는 4라는 값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계수비교법. 좌변을 전개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돼요. 자, 우변의 경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와 같습니다. 자, 동류항끼리 계수 비교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상수항 4와 a를 비교해 보시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a가 4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 이해되시나요? 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에 따라서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체크하시면 2번 4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해되셨으니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자, 이것은 다항식의 나눗셈. 즉, 우리가 식만 잘 표현할 수가 있으면 될 텐데요.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얘가 나눔을 당하는 식이 될 거고요. 자, 나누는 i가 x-1입니다. 자, 나누었을 때 몫이라는 게 생길 거고요. 나머지가 생길 거기 때문에 자, 몫은 qx, 나머지는 나누는 애가 1차식이면 나머지는 상수항이 돼야 되겠죠. 자, 따라서 r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바 이 부분이 사라져 줘야지만 r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x에다가 1을 좌우 양변에 똑같이 대입을 합니다. 자, 대입을 해보게 되면 좌변의 경우는 1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7을 더해주면 5가 되겠죠? 자, 우변은 우리 계획대로 r만 남습니다. 아, 얘가 나머지구나. 자, 그래서 나머지는 5와 같다.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쉬운 문제들은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는요. 자, 인수분해는 이게 3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식에 대한 전개식이 눈에 확 들어와서 아, 얘가 누군가의 전개식이다 라는 게 딱 보이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인수분해 방법이 있겠고요. 자, 그런 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 그러면 인수정리라고 하죠.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27이겠네요. 자, 27의 약수. 이때 약수는 양의 약수, 음의 약수를 모두 생각합니다. 자, 그들 중에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해서 0이 되는 x값을 찾아줍니다. 자, 아마 마이너스 3 같아요. 다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3 같은 거 대입하지 않겠죠. 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0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1, 9. 얘가 누구예요? 그렇죠. 나눔을 당하는, 즉 인수분해 대상이 되는 이 식의 개수를 내림차순으로 적습니다. 27, 27. 자,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x값이 마이너스 3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제가 마이너스 3을 그냥 넣지 않았겠죠? 실제로 넣어보면 0이 되니까. 자, 맨 앞에 1 곱해주면 마이너스 3. 위에서 아래 빼는 거 아닙니다. 더하는 거 6 곱해주면 마이너스 18 더해주면 9 마이너스 27. 여기가 항상 0이 나와야 돼요. 그죠? 0 안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자, 식은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것은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가 이제 몫의 부분이 되는데 2차, 1차 상수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쓰고 보니까 이 2차식 정도는 우리가 좀 익숙해요. 자,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는 거. 그 앞에도 x 플러스 3이네. 그럼 세제곱으로 써주면 되겠구나. 자, 이 녀석이 x 플러스 a의 세제곱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a의 값은 3이구나 라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조립제법을 썼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딱 봐도 x 플러스 3의 세제곱인데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잘 안 들어오실 때에는, 눈에 잘 안 들어올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조립제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에 의한 인수분해 확인을 했고요. 자, 다음 문제. 5번의 문제는 이제 복소수 문제가 될 텐데 연산이 들어가네요. 그죠? 자, 앞에 i가 있는데 뒤에 2 플러스 i가 있대요. 자, 어차피 복소수라고 하는 수의 체계는 실수라는 수의 체계보다 상위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복소수 체계는 실수가 갖는 모든 연산 성질을 똑같이 가져갑니다. 더 많으면 많았지 더 적은 경우는 없어요.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실수에서도 다항식끼리의 곱셈 또는 어떤 수끼리의 곱셈을 할 때 이렇게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 썼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i와 2를 곱하면 2i가 되고 i와 i를 곱하면 i의 제곱. 너무나 익숙한 표현들이에요. 그죠? 자, 다만 이제 복소수기 때문에 이 i제곱이 누구냐라는 것만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배웠던 허수 단위 i의 개념은 어떤 수 x를 2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다. 자, 그것을 허수 단위 i 루트 마이너스 1로 약속을 했어요. 이건 정의입니다. 약속. 또 하나의 정의 뭡니까? 얘를 어떻게 찾았다? 어떤 수 x를 2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라고 해서 찾은 거잖아요. 자, 따라서 얘를 2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기억나시죠? 이후로는 뭐 i의 세제곱 그러면 여기다 i 하나 더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i야. i의 4제곱이면 여기다 i 하나 더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이고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이거 1이겠구나. 얘가 1이 됐으니까 또 i 곱하면 다시 위로 올라가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죠. 이런 순환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보통 실수 부분을 앞에 쓰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i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연산 결과가 얻어집니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됨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복소수 연산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정리해드린 이 주기성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만 잘 확인해 주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수 2와 4 얘네들을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자, 얘네가 근이니까 우리가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이니까 x에다가 대입해보면 안 됩니까? 대입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풀면 우리가 배운 바 두 근이 2와 4면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겠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여기다가 1. 근데 1은 곱셈해서 뭐 생략해서 쓰니까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방정식이니까 는 0. 자, 전개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이 식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a가 8이다라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푸시는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다라고 했었죠? 근각계수의 관계. 자, 두근이 2와 4니까 두근의 합은 최고차항 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 그리고 마이너스 1배. 따라서 마이너스 6 나오는 거 맞죠? 자,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1분의 a. 이건 누구죠? 두근의 곱과 같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a가 8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을 쓰셔도 좋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숫자 대입을 통해서 찾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2와 4가 근이니까 대입해서 a 값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주어졌고요.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럴 때 최대값을 다루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고쳐주셔도 되지만 그래프가 잘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래프 잘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자, 0에 대응하는 함수값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아니죠. 여기는 이제 플러스 3으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좀 제가 문제지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위로 볼록한 요런 형태. 아, 이 빨간색 그래프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양 끝에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관심 바뀐 거예요. 이 빨간색 그래프 안에서 최대가 되는 경우를 찾으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점이 되겠죠. 요점이 누구죠? 꼭지점. 그럼 언제나 이차 함수의 꼭지점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됩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범위가 여기까지로 제한이 되면 이렇게 제한이 되면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따라서 제한된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답 찾아보도록 하죠. 2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5가 되겠죠. 정답 그럼 몇 번? 4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께서 이 2차 함수 또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결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그래프와 해석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자,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2일 때, 자, 한 근이 주어졌네요. 자, 방정식의 근이 주어졌으면 대입해라. 자, 그래서 2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2의 4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a는 0. 왜 대입했을까요? 근이라니까. 근인데 대입했을 때 성립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대입해보는 거예요. 대입해보면 요만큼 계산했을 때 자, 16 마이너스 12 4가 되겠네요. 자, 우변을 이항하시면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라는 것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정답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실수로 틀렸다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물론 이제 조금은 내가 개념이 좀 부족해서 잘 모르는 게 있었다 하시는 게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학습해 주시면 충분히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연립 2차 방정식에 연립 방정식에 2차 방정식 맞는 말이긴 한데 연립 방정식에 자, x는 2, y는 b 이 녀석이 해라고 했어요. 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미지수 대신에 그 숫자들을 집어 넣어주면 된다. 그럼 관계가 성립한다. 자, x에다 2를 먼저 넣어보고 y에다 b를 넣어보면 자, 2 플러스 2b가 10이 돼야 된다. 자, 아래식도 마찬가지 2 넣어보면 4 b 넣어보면 b의 제곱 얘가 a와 같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찾아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해졌죠. 이 첫 번째 식에서 2 넘겨주시면 마이너스이니까 8 그리고 2로 나눠주시면 b가 4라는 거 알았어요. 이렇게 얻어낸 b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제곱하면 16이니까 a가 20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a와 b의 값을 더해라. 그럼 a 플러스 b는 4와 20을 더하니까 24 이렇게 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면서 정답 4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이제 10번째 문제. 자, 보시죠. 2차 부등식이 나왔네요. 2차 부등식. 우리가 매번 하는 얘기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매번 하는 얘기 중에 자, 최고차항계수 A를 양수, 그 제가 두 근으로 설정할 걸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운 바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주어진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얘가 0보다 크다 이런 경우와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었던 거죠. 자, 물론 이제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도 있습니다. 등호가 들어가면 똑같이 계산하시되 부등호 기호 밑에다가 등호 줄 하나만 그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얘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최고차항계수 항상 양수로 맞춰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수일 때 그럼 어떻게 맞춰요? 마이너스 1 양변에 곱하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0이 되는 x값 찾아보면 알파와 베타죠? 제가 베타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가 작자 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거보다 작다 또는 큰 거보다 크다. 즉 x의 값은 알파 베타 중에 작은 값 알파보다 작다 또는 큰 값 베타보다 크다. 자, 이 경우는 사이값이라고 했었죠? 예, 알파와 베타 사이에 끼어있는 값. 그리고 늘 강조드렸던 거 뭡니까? 아, 나 이거 외우는 거 잘 못하겠어요. 도저히 머리 안 들어와요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래프 그려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2차 함수,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주시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얘를 y, 얘를 y라고 생각하면 y는 0이니까 x축이에요. 자, x축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뚫린 동그라미 이렇게 이 빨간 부분. 이 빨간 부분은 누구냐? 찾아보게 되면 쭉 표현했을 때 이 알파보다 왼쪽에 있는 x값들에 대응하는 함수값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의 범위는 알파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0보다 작다는요? 그럼 반대겠죠. 여기겠죠. 아, 아래쪽. x축보다 아래쪽. 따라서 알파, 베타 사이에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막 머리 아프게 나 외우는 거 못해서 잘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모르면 그려라.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1과 4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작다니까 사이 범위. 그래서 이렇게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풀되 여기다 등호만 이렇게 쓱쓱 그어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 정답 3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 안 어렵죠? 네. 자, 그래서 잘 외우고 계셔도 좋지만 억지로 외우지 마시라.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충분히 여러분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래프 그리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 A, 1, B, 5, 선분 A, 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제가 문제집 확인할 때 이걸 잘 못 봤어요. 요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자, 두 점이 누굽니까? 그림 참고하시면 됩니다. A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1,1. 그 다음 B가 누굽니까? 2,4가 됩니다. 이 두 점에 대해서 3대 1 내분점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요것도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이 내분점은 지금 누구냐? 1대 2 내분점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문제를 제가 이제 복사하다 보니까 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요 그래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고요. 자, 1대 2니까 여러분들 대각선이라서 길이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이 점선들이 왜 있겠어요? 자,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자, 그러면 1대 2로 내분한다는 거는 x의 좌표도 1대 2, y의 좌표도 1대 2로 내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x의 좌표는 이 세 개 중에서 1대 2인 위치가 누구냐 하는 것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그 위치가 누구겠습니까? 여기겠죠. 한 칸 대 두 칸. 자, 그 다음에 y도 어떻게 돼요?
한 칸 대 두 칸. 여기죠. 그럼 얘네들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려보면 만나는 점이 여기서 하나가 생깁니다. 얘가 누굽니까? 0,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풀면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프를 좀 많이 활용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배운 거 써먹고 싶어요. 공부 안 대로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A, B의 1대2 내분점을 찾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내분이라고 하는 건 선분 A, B가 주어지면 A, B 위에 이 사이에 어떤 점이 하나 놓여서 이때 이 점을 P라고 한다면 AP와 BP의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 되게끔 나눠주는 점이에요. 그래서 AB라는 선분을 만들려면 AP와 BP를 더해야 AB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분은 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 자, 내분점을 P라고 해볼게요. 자, XY 좌표가 있기 때문에 비율은 1대1이에요. 근데 제가 합으로 정의가 된대요. 그럼 1 플러스 2. 자, 계산 어떻게 합니까? 대각선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는 X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1에다가 B의 X좌표를 곱한다는 얘기예요. B의 X좌표 2를 곱해주고요. 내분은 합으로 정의가 되니까 덧셈을 할 거고 2에다가는 A의 X좌표를 곱해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Y의 좌표 한번 더 해볼까요? 1 플러스 2. 자,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1에다가 B의 Y좌표 4 곱해주시는 거예요. 1 곱하기 4. 그 다음에 2에다가는 A의 Y좌표 1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자, P. 자, 여기가 2가 되고요. 마이너스니까 분자가 0이네. 분자가 0이면 분수값은 0이 되겠죠. 자, 여기 4가 되고 2가 되니까 6이 돼요. 3이에요. 나눠주면 2가 되겠죠. 0,2. 0,2가 누구지? 찾아보면 저기 3번 보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문제에서 여기 표현이 좀 잘못됐었는데 제가 수정해드렸어요. 그죠? 요거 참고하셔서 물론 여러분 문제지는 문제가 없을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분점 구하는 방법. 자, 근데 항상 내분만 나옵니까? 주로는 내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외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외분에 대해서도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내분은 합으로 정의가 된다. 외분은 A, B라는 선분을 나타내려면 연장선에서 외분점을 잡기 때문에 이 긴 길이에서 짧은 길이를 빼서 A, B를 표현해요. 즉 차로 정의가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방법은 비슷하다. 자, 12번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 플러스 2의 수직이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4,0을 지난다. 자, 여러분 어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자,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서로 수직이다. 뭐라고 배웠을까요? 그쵸. 두 녀석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두 직선이 수직이면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을 구했을 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요 내용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자, 내가 구하려는 직선. 자, 이게 만약에 y는 x 플러스 2라고 합시다. 내가 구하려는 직선이 요 녀석이에요. 얘를 y는 누군지 몰라요. ax 플러스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기울기를 나타내는 개수가 누구냐? 이 a죠, a. 그럼 a랑 x 앞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 즉 1과 a를 곱했을 때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리고 누굴 지나간다? 4,0을 지나간다. 어떤 도형이 어떤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그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에다가 점의 좌표를 대입했을 때 관계가 성립한다. 자, 따라서 여기다가 x에 4, y에다 0. 그럼 4a 플러스 b가 되겠죠. 근데 우리 이미 a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아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4네? 그럼 b는 4가 되겠네. 자, 따라서 다시 a와 b를 각각 대입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같다라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선생님 너무 길게 풀어주신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길게 풀어드렸는데 여러분 이미 학습을 잘 하신 분들은 금방 아셨을 거예요.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제 기울기 1이네? 내가 구하려는 직선의 기울기 그럼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리고 4,0을 지나간대. 그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답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이런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정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그렇죠. 2번 정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풀면 쉬워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저랑 푸니까 쉽다, 내가 혼자 하려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인데 혼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제 강의 다시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질문도 남겨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원의 방정식의 문제는 제가 매 회차 설명드릴 때마다 강조를 많이 드려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표준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한다. 자,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으로서 자, 이런 식의 형태를 갖습니다. 그죠? 자, 얘가 0이 되는 x값, 0이 되는 y값. 이게 중심의 x좌표와 y좌표가 되겠고요. 자, 여기를 r의 제곱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때 r의 값을 원의 반지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3,1이래요. 아, 그럼 여기에다 3을, 여기다 1을 넣어라. 이런 뜻이겠구나. 그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일은 반지름만 찾으면 되는데 x축에 접한다. 그림만 딱 이렇게 들여다봐도 x축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한 선분은 이 접선이라고 하는 녀석과 수직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반지름 r로 둘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r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됩니까? 그렇죠. 중심의 y좌표인 1과 같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y-1의 제곱. r 대신 1 대입하시면 1. 자, 정답 찾아주시면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1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표준형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표준형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고 표준형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해석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축에 접하는 원이 또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축에 접한다라고 했을 때 이 원의 중심의 좌표에서 원의 반지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어떤 축에 접하느냐에 따라서 x좌표가 원의 반지름과 같을 수도 있고 y좌표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정확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네,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 2,3 여기 보이시죠? 2,3 자, 2,3 있고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 자, 점을 대칭이동 시킬 건데 자, 이것도 우리가 배웠던 개념대로라면 자, 어떤 점 x, y를 y는 x란 직선에 대칭이동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그렇죠. x좌표와 y좌표의 위치가 서로 바뀐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이 바뀐다는 걸 외우는 게 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림에서 y는 x가 잘 그려져 있죠? 자, 선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미술에서 데칼코마니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 점이 있어요. 물감을 잔뜩 칠해가지고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었어요. 도화지를 접었어요. 자, 그럼 이 도화지 위에 찍히는 점의 위치를 찾아보면 아마 요쯤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동하기 전의 점과 이동한 후의 점을 연결했을 때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막 어그러뜨려서 막 이렇게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반듯하게 접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기 전의 점과 이동한 후의 점을 연결한 이 선분은 대칭축에 의해서 수직으로 이등분이 되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점의 좌표 누군지 몰라. 임의로 설정해서 얘랑 수직이니까 이 두 점에 의해서 얻어낼 수 있는 선분의 기울기랑 얘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접근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잘 찍어놓고 보니까 여기 2,3이야? 여기 3,2겠구나 라는 게 눈에 딱 들어오죠.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도 얘가 참이됨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정답 체크해 보시게 되면 얘는 3,2, 4번이 정답이 된다. 자, 이런 대칭이동 관련한 문제도 선대칭, 주로는 x축 대칭, y축 대칭, 그리고 지금 보시는 y는 x의 대칭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좀 그려보시고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 안 까먹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고요. 교집합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교집합의 원소가 누구겠냐? 교집합 뭐죠?
그렇죠.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공통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을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교집합 누가 될까요? 1은 여기 있지만 1이 없어요. 3, 여기 3, 그리고 여기 6, 여기 6. 얘네들이 공통 원소네. 따라서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거는 누구다? 3과 6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간단한 문제죠? 합집합은 두 집합의 원소들을 모두 모아놓는 거예요. 이럴 때 공통인 원소는 한 번만 적습니다. 근데 교집합은 두 집합의 공통인 원소들만 모아놓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 개념만 잘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 쉽게 3,6을 이렇게 3과 6을 원소로 가는 집합 찾아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맞죠? 3,6이라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건 순서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전체 집합이 U.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찾아라. 자, 이게 조건이래요. 진리집합이 뭐죠, 여러분? 진리집합? 그렇죠.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들의 모임, 해들의 집합. 이것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건이 누굽니까? X는 짝수이다. 짝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 4, 6, 8, 10. 뭐 0도 짝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집합이 요만큼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들의 모임을 찾아주시란 얘기예요. 누가 될까요? 자, 보니까 2, 4, 6. 더 할 게 있을까요? 없겠죠? 끝났네. 자, 그래서 정답 찾아주시면 2번이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맞죠? 네, 진리집합의 의미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들의 모임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항상 출제되는 문제가 합성함수에 의해서 대응하는 함수값을 찾는 문제, 혹은 지금처럼 역함수에 의해서 대응하는 함수값을 찾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역함수 개념이 뭔지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벤 다이어그램 잘 보시면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그런 함수를 f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자,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함수 f니까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f 마이너스 1제곱 아니에요. f 인버스라고 읽는 거예요.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f 인버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f 인버스 c라는 건 누구냐? f 인버스는 여기서 일로 가는 거라면서요. 그 c에 대응하는 짝꿍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그림을 거꾸로 볼 수 있으면 돼. 여기 c가 있네. 1에서 1로 화살을 쏘는 게 f였으면 우린 역함수니까 거꾸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c에 대응하는 게 1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답을 쓸 때 f 인버스 c라고 하면 얘는 1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안 어렵죠?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함수다. 그럼 이쯤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원래 함수 f가 반드시 어떤 함수여야 된다? 1대1 대응 함수가 돼야 됩니다.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원소들이 서로 다른 함수값에 대응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 원소가 4개면 여기도 원소가 4개가 돼야 돼요. 여기가 더 많아서는 안 돼요. 그래야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씩 짝지어진다는 얘기예요. 짝이 안 지어져서도 안 된다. 자, 그런 조건을 만족할 때 함수 f는 역함수를 갖습니다.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체크 안 해드렸네요. 네, 정답 체크하시면 1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안 어렵죠? 네. 자,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평행이동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유리함수 또는 무리함수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도 제가 한글을 좀 잘못 봤어요. 여기가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 자, 얘는 유리함수가 아니죠. 무리함수죠. 자, y는 루트 x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그래프는 무리함수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이동했대요. 자, 이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 때 어떤 식으로 표현했었냐면 y는 루트 x 그리고 쭉 x축을 따라서 1만큼, y축을 따라서 4만큼 이렇게 이동시킨다라고 썼었죠?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제 문제. 여기서 그럼 답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배운 바 점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동하는 양만큼 각각 더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도형의 이동은 자, 이런 함수 표현들은 다 도형이라고 했습니다. 도형의 이동은
이동하는 양만큼 빼서 그 문자 대신에 대입하면 계산이 완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뭔 소리입니까? 자, x축을 따라 1만큼 이동한다는 얘기는 x라는 문자 대신에 이동하는 양을 뺀 값, 즉 x-1을 대신 대입해라. 자, y라는 문자 대신에 y축을 따라 4만큼 간댔으니까 이동한 양만큼 빼서 두 개씩을 각각 대입해주면 된다. 기억나시죠? 자, 따라서 y에다가는 y-4를 자, 루트 x에다가는 x-1을 대입하시면 된다. 따라서 y는 루트 x-1 플러스 4와 같이 무리함수를 새롭게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얘가 누구랑 같아요? 저 앞에 있던 애랑 같아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a가 1이구나, b가 4구나. 두 개 더하면 5가 되겠구나. 정답 2번.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행이동 쪽 공부하실 때에는 딱 크게 두 가지만 잘 구별하시면 돼요. 자,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 점은 누구냐? x, y와 같이 순서상으로 표현된 아이들을 점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y는 fx, y는 ex 이런 것들은 다 도형이라고 해요. 점의 이동은 이동하는 양만큼 더해주면 된다. 도형의 이동은 이동하는 양만큼 빼서 그 문자 대신에 대입해주면 된다. 아시겠죠? 자, 이것만 잘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자, 그림과 같이 등산로의 입구에서 쉼터까지 가는 길은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4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쉼터에서 전망대까지 가는 길은 2가지가 있네요. 아, 등산로 입구, 쉼터, 전망대. 뭔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 같아요. 그죠? 자, 입구에서 쉼터를 거쳐 전망대까지 길을 따라가는 경우수. 맞네요.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 맞죠? 자, 우리는 경우의 수에서 뭐라고 배웠었냐면 어떤 일련의 사건이 연속성 또는 동시성을 갖는다면 곱의 법칙을 쓸 것이고 연속성이나 동시성이 없으면 합의 법칙을 쓴다라고 했어요. 맞죠? 자, 지금의 경우는 입구에서 쉼터로 갔다가 연속적으로 또는 동시에 전망대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지금 보시다시피 4가지가 있고요. 여기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동시성 또는 연속성이 있으니까 뭘 쓴다? 곱의 법칙을 쓴다. 왜냐하면 일로 갔다가 얘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얘를 타고 갈 수도 있으니까 2가지잖아요. 일로 갔다가 얘 타고 갈 수도 있고 얘 타고 갈 수도 또 2가지야.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기서 2가지씩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곱해줘야 맞는 거겠죠. 아, 따라서 4와 2를 곱하면 8가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진 상황이 동시성 또는 연속성이 있냐 없냐를 여러분이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동시성이나 연속성이 있으면 곱의 법칙, 없으면 합의 법칙. 아시겠죠? 자, 그것만 잘 기억해 주자. 자, 그림과 같이 6종류의 과일이 있다. 자, 이 중에서 서로 다른 2종류의 과일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자, 이 문제는 이제 순열과 조합에 관련한 문제가 될 텐데요. 제가 순열과 조합에서 이 둘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자, 순열과 조합 어떻게 구별한댔죠?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건 똑같아요. 선택한 다음에 내 입장에서 내가 순서를 고려해 줄 것인지 아니면 순서를 고려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순서를 정해줘야 되면 순열을 쓰는 것이고 내가 순서를 정해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조합을 쓴다고 했었어요. 그럼 지금의 경우는 뭘까요? 6개의 과일 중에 2개의 과일을 선택만 하는 거죠. 선택하고 나서 줄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즉 순서를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다르게 말씀드리면 제가 6개 중에 2개의 과일을 선택했다. 내가 바나나 먹고 싶어. 복숭아 먹고 싶어. 자, 바나나 먼저 짚고 고민하다가 복숭아를 잡았어. 자, 이런 방법이랑 복숭아를 먼저 잡고 고민하다가 바나나를 잡았어. 내가 먹는 건 바나나, 복숭아 똑같아요. 뭘 먼저 먹느냐를 묻질 않았기 때문에. 그죠? 즉 순서를 고려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조합이다. 조합의 규, 컨비네이션. C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6C 계산 어떻게 한다? 자, 6부터 연속한 자연수 2개를 선택해서 곱해주고 그게 분자. 분모에는 여기 뒤에 있는 수의 팩토리얼 2 곱하기 1. 자, 따라서 계산하시면 얼마? 15. 자, 정답 1번.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됐는데요.
자, 제가 문제마다 여러분한테 강조해드린 내용도 있어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잘 보게 되면 이러한 포인트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들 학습이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언제든지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수업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